오늘은 투자의 지도의 저자이신 장재창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모스트 투자자문이라는 데 이제 자문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고객 자산 관리 일을 해왔고요. 본사하고 지점에서 이제 고객 자산 관리 준비하다가 이제 그거를 실제로 진행하는 일을 해왔고요. 인모스트 투자자문은 2017년 11월 달에 감독원 인가를 받고 시작했는데 이 회사를 차린 이유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분들에게도 자산관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거에 저희는 집중을 좀 두고 있는데요. 개인 고객, 법인 고객, 그 다음에 기관 고객에게 저희가 자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일반 투자자금,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퇴직연금 DC, 그리고 IRP 요거에 대해서 자문하고 있고요. 법인 고객인 경우에는 DB, 퇴직연금 DB형 요걸 저희가 좀 많이 자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법인 자금. 그리고 세 번째는 기관 고객 같은 경우는 자문형 랩하고 자문형 상호펀드를 이제 저희가 자문한 상태로 해서 삼성증권, 교보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같은 데서 판매해 왔습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퇴직연금하고 IRP 연금 이것도 운용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거는 조금 중장기적인 그렇죠. 투자라고 네네. 봐야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네네. 원래 좀 그쪽으로 이렇게 좀 집중 포커싱이 좀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 이제 얘기 나누다 보면 나오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 배분을 따라 하지 않고 이제 골 베이스드 포트폴리오라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하우스들이 다 갖고 있는 그 자산 배분 운용 방법인데 이게 요지가 뭐냐면 골 베이스니까 목표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자금이 그 목적에 따라서 길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금의 한 70% 정도는 사실은 투자 자금이어서 저희가 해외 ETF 전문으로 하니까 그게 많이 있긴 하지만 그 같은 그 자금을 운영하는 고객분들이 또 연금도 저희한테 맡기셨을 경우는 당연히 앞으로 은퇴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기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이런 장기 자금들을 하게 되는, 그리고 기관 법인 같은 경우는 또 법인 자금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특히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 이자보다 높은 걸 바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또 기관은 1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지만은 약간 기대 수익률 낮은 안전한 투자들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가 지금 자문하고 있는 건 약간 기간도 조금 다양하고 기대 수익률도 좀,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도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의 거기에 목적에 맞춰서. 네. 그 해외 투자를 좀 중심으로 하고 있으시다고요? 저희는 주로 합니다. 국내 투자는 아니 그러진 않고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이 한국 시장이 약간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투자보다 훨씬 좀 불리했던 국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흥국에 아직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어려워지면 당장 이제 위기가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박스피라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오르지 못한 이런 구간도 많았고 이런저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국내를 투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는 없다. 특별히 사실 투자의 세계에서는 거꾸로 홈바이어스란 말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 모국에 대한 투자를 줄여야 된다는 게 투자에서는 합리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건 투자를 만약에 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자기 나라가 몇 프로냐에 따라서 미국은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50% 정도는 미국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반면에 저희는 3%밖에 안 돼요. 한국은. 그러니까 3%인 시장에다 자기의 90%, 100%를 넣는다는 건 투자의 이론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 비중은 현재는 한 20에서 30 사이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좀 주로 미국 주로 미국이고요. 글로벌 투자를 지향합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서요, 대표님. 좀 현 시황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올해 들어서 좀 변동이 좀 크고 좀 이렇게 2,600, 2,700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좀 요즘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이제 제 책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리러 이제 나온 건데 그 책을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쓴 의도가 뭐냐면 투자를 할 때 사이클이라는 걸 반드시 감안해라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이클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고 하나는 구조적 사이클이라 그래서 세계화 시대와 기술의 시대가 번갈아 한 50년 정도씩 이제 번갈아 가면 나오는 사이클이 있는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이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약 경기 순환 사이클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사이클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봄에 갑자기 그러니까 봄인데 막 여름 옷을 입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인데 뭐 그 봄이 빨리 왔다고 생각해서 자기 혼자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그게 좀 우스꽝스럽고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것처럼 투자도 지금의 어떤 계절이냐 어떤 사이클이냐를 아는 거에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름 옷이 따로 있고 겨울 옷이 따로 있는 것처럼 투자에서도 그 여름 사이클, 봄 사이클에 투자를 하면 좋은 자산과 투자해서는 안 되는 자산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을 물어보실 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크게 사이클을 어느 정도 계절로 보면 현재는 막 공포가 높고 사실 지수가 뭐 우리 2,600이니까 엄청 이제 사실 3,300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위기 국면처럼 혹은 주변에 요즘 버블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느껴지지만 사이클에서 보면은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 장세 초여름에 들어가거든요. 초여름이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제일 투자하기 좋은 게 봄이고요. 예, 또 여전히 그래도 투자의 뜻을 두고 시장에서 나가지 말아야 될 게 여름 시장인데 그 여름에 초여름에는 항상 매번 사이클의 초여름에는 항상 의심 구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선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돈을 풀고 금리를 내렸는데 이게 진짜 경기를 살렸는지를 항상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경기가 살았다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고 하는데 이 막상 그 구성원들은 진짜 살았는지에 대해서 경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금리 올린다고 했을 때 대부분 조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경기가 살아났다는 걸 뒷받침해주는 지표들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지금도 지금 2022년 하반기가 되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부터 해서 그다음에 기업 실적, 그다음에 경기 지표가 사실은 지금 선행지수 같은 게 꼬부라져 있는 상태지만 이게 다시 올라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도 시장은 그 확신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는 장이 왔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냐면 그런 장세 의심 구간이 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왜냐하면 과거보다 연준이 갑자기 변심을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더 긴장을 시킨 거죠.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심리 지표라는 게 있어요. 센티먼트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허버트란 사람이 만든 나스닥 뉴스레터 센티먼트 인덱스 HNNSI라는 인덱스가 이제 전문가들은 그걸 보거든요. 이게 요번에 마이너스 67까지 갔어요. 이 1월달 조정해서. 근데 이게 어떤 일이냐면 사실 코로나 때 마이너스 64 갔거든요. 네, 더 갔네요. 그러면. 코로나보다 더 공포 국면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센티먼트 인덱스는 이거 말고도 뭐 전미 투자자 인덱스 같은 걸 봐도 이것도 평균이 30%대인데 베어 마켓에 대해서 요번에 55인가 갔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하락은 공포가 좀 많이 그러니까 이 심리가 많이 좌우하고는 있는데 왜 그랬냐라고 하면 갑자기 믿던 그 연준이 변심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올릴지 모른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위기나 그러니까 금융위기나 이런 위기 뒤에 이런 양적 완화 이후에 금리 올리는 구간을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지금처럼 연준의 뜻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의심이 높아진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3달 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올해 금리를 한두 번 올릴 거라고 보는 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였는데 올해 들어서만 지금 7번까지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금리를 7번까지 올릴 거라고 하는 이런 큰 변화가 온 적은 없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를 말해줘요. 근데 이런 스트레스가 높은 국면에서 이제 또 에너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것까지 같이 이제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엄청난 공포와 어떤 그런 걱정에 의해서 하락한 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전에도 의심 구간은 있었지만 그 의심이 풀리는 어떤 지표가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왜냐하면은
사이클로 보면은 지금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물론 우리는 그걸 이번에는 많이 이렇게 확인 못했는데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린다고 지금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원래는 그 인플레이션조차도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긴 해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걸 확인하게 되면 또다시 올해 하반기 정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좋은 시장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금리 인상 이런 거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연준의 태도가 급격하게 네, 변하는 맞아요. 점이 있어서 근데 과거에 한두 번이고 이번에 7번까지 인상을 네, 한다는 네, 네. 걸 예고한 거는 네. 지금의 상황이 뭔가 더 긴급하고 네네네. 뭐 경기 순환 쪽으로 안 좋고 네. 이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사실은 지난 바로 직전번 금리 인상은 몇 번 했냐면 연준이 2015년 12월, 16년 12월, 2017년에 3번, 2018년에 4번. 그러니까 9번을 올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3년간에 걸쳐서 예. 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그동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올해 뭐 7번 올릴 수도 없겠지만은 7번 올리고 내년에 두세 번 올린다고 해도 비슷한데 근데 지금 이제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왜 올리냐에 대해서 볼 때 지금 그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뒤처져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지금 공포감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못 잡을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을 네. 뭐 이런 걱정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전에는 인플레이션 걱정이 아니지 않았냐. 전에 금리 인상을 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 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갑자기 정말 특별한 현상으로 나타난 어떤 그런 뭔가 경기의 요인이냐라기보다는 제롬 파월이 사실 왜 변심을 했냐면 작년 11월까지도 뭐라 그랬냐면 이건 공급단의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근데 공급단에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은 연준이 할 게 없다. 네. 이렇게 말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뒤집어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공급단이 왔다면 이 공급망의 문제가 바뀌면 이거는 스스로 사그러지는 문제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트랜지토리라고 했나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시적이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게 공급단에서 왔으면 일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처음에 안심하고 있다가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제 제롬 파월이 그 일시적이라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갑자기 바꾼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더 공포감이 올라온 거잖아요. 뒤처져서 너무 급하게 쫓아가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게 올해 안에 7번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제가 여러 이제 이 말할 수 있는 기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예상과 실제는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7번을 예상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실 다 반영은 해놨어요 시장에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보는 편인 게 뭐냐면 네. 아까 공포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사실 올해 7번 지수 상승을 유로 선물 그 금리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선물 시장 같은 데서는 반영해 놓은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7번 올릴 만큼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상태고 그냥 우리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물가, 뭐 이런저런 게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은 하나하나 분해해 보면은 실제로는 다 과장 좀 너무 과다하게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 때문에 온 게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생각했던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현실로 벌어지면 오히려 별거 아니구나 그렇죠.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갈 수 있다. 과거에는 이제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할 때 예고될 때는 흔들렸지만 왜냐하면 금리가 성격이 어떠냐면 예고될 때 막 올라요 먼저.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눈앞에 보이잖아요. 금리가 막 올라가는 게. 근데 희한하게 매번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내려와요. 네. 근데 내려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 그게 연준의 긴축이 경기를 나쁘게 할 거라는 그런 예상도 같이 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금리가 그걸 걱정해서 10년 금리는 내려갔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변화가 오니까 아마 이번에도 꽤 놀라실걸요. 올해 얼마 이제 저는 어떻게 보겠냐면 저는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하우스의 의견을 거의 따르는 편인데 6월 달에 인플레이션 고점이 올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6월 달에 한 6월 정도까지 해서 6.5 정도를 위로 이제 정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CPI 지수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꺾이는 게 아마 5월이나 4월에도 나타나긴 할 건데 어찌됐든 하반기에는
모두가 너무 과잉 반응했다는 거에 대한 반작용이 좀 있게 될 거고 그랬을 때는 좀 지금처럼 이런 공포 국면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과거에 역사적으로 이걸 많이 봐왔고 네네.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계절 사이클 네네네. 거기서 이제 이런 현상 큰 패턴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그렇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이걸 말한다고 이제 뭐 마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 그 중심 없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진짜 사야 될 때 사고 팔아야 될 때 팔아야 되는데 언제 사냐 뭘 사냐가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범위가 좁혀져요. 시기를 정하는 것도 그렇고 대상도. 네. 그런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투자 시장에 확 들어와 버리면 그냥 자기 감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자기 감 때문에 엄청난 공포에 시달렸다가 네. 또 엄청난 낙관에 시달렸다가 그래서 코스톨라니가 말한 것처럼 시장은 공포와 탐욕으로 움직인다. 전형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가 쉽게 빠지기 쉬운 오류죠. 조금 잘 될 때는 엄청난 낙관에 빠지고 그런 거 하면은 지금 같은 때는 너무너무 공포에 빠지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갖고 가는 포지션을 쉽게 처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클을 안다고 하면 그래도 범위를 어느 정도는 좁혀주기 때문에 네. 판단 기준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해서 8억 뭐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계절이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해야 될 때인지 그리고 이런 계절에는 뭘 사야 되는지를 가이드라인을 갖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좀 극단적이고 바보 같은 질문일 네. 수 있는데 그 사계절 사이클이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언제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 틀린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의 사계절은 그냥 봄의 첫날을 맞췄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이 봄이라는 거를 이제 제대로 좀 어느 정도 내가 동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솔직히 좀 즐기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즐긴다는 게 뭐냐면 봄날의 그 바람은 겨울의 바람과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봄날이면 또 야외로 나가도 되고 뭔가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주식시장의 사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이런 변화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기를 정확하게 맞히느냐는 투자 성적에 크게 좌우하지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겨울이 오기 전에 네. 가을에 겨울 준비를 하는 게 더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뭐 꼭 맞힌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부터 봄이고 이제부터 여름이고 이거보다는 조금 오버해서 조금 일찍 대비하더라도 이제 크게 낭패를 가져오지는 않는데 이런 감이 없이 했을 때 오히려 이제 너무 포지션을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혹은 이제 자기가 이제 투자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겨울까지 기다렸다가 하려고 하다 보면 개인 투자자라서 결정이 너무 늦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계절이라는 건 사실은 그 뭔가를 맞추고 뭔가를 규정한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그 계절마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 면. 그런데 사실 만약 우리가 제일 두려운 건 사계절 중에서 사실 뭐냐면 폭락하는 그런 겨울과 같은 때잖아요. 그거를 피하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 사실 이 사계절 사이클이나 이런 경기 사이클은 반드시 신호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연하게 자기 감으로만 그러니까 봄이라면 요즘 따사로운데 봄이네 이러는 게 아니라 뭐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요번 봄도 마찬가지 작년에도 마찬가지 뭐 봄의 소리라는 강의를 해요. 네, 그래서 유명한 저 클래식 곡 중에 뭐 봄의 소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처럼 봄에는 봄의 소리가 있고 여름엔 여름의 소리가 특히 겨울 이제 폭락이나 버블이나 이런 리세션 이런 거에는 소리가 반드시 있다. 이게 제가 좀 강조하는 건데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누가 틀리겠냐. 근데 사실은 계속 위험 신호가 오는데도 과다한 포지션을 가져가는 경우가 개인 투자는 굉장히 많아요. 네. 이 위험 신호라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장단기 금리차 이게 역전되는 거. 사실 미국 같으면 11번의 리세션 중에 9번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나오고 폭락이 왔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정확한 지표에 속하죠. 네. 그리고 스프레드라 그래서 뭐 채권 간의 스프레드라든지 신흥국과 선진국의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어떤 지표들이 위험 지표들이 다 움직여요 실제로는. 근데 지금 이렇게 공포감이 높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그 위험 지표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네. 그러니까 대표님 이 투자의지도 책에 보니까 그 각 계절마다 예. 그 사이클마다 그런 특징들을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뭐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시청자분들께서 그 책에서 그런 부분들 또 디테일하게 좀 확인하시면은 파악하시는데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겨울이라는 게 한 가지가 약간 그 금리 인하 신호 오히려 그때는 네네. 그것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전혀 금리 인하가 아니고 오히려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뭐 그런 겨울의 폭락에 막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지금 공포감을 가졌던 이유는 사실은 너무 유동성에 이제 그 절정처럼 취해 있다가 갑자기 전환이 일어나니까 네. 특별히 아까 제가 왜 연준의 변심이라 그랬잖아요. 연준이 2020년도에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AIT라 그래서 이거 뭐냐면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네네네. 그러니까 타겟이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뒤집어 말하면 인플레이션 웬만큼 올라올 때까지는 금리 안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연준이 유동성을 충분히 즐겨라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갑자기 바꿔서 올해 안에 뭐 연준은 그렇게 말 안 했지만 이사들 말로는 막 7번까지 올린다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 갑자기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하지만 항상 알아야 될 게 연준이 그렇게 무조건 올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사이클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무작정 올리다가 무너지는 게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그걸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올리지 못한다.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느냐가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거를 지금 진짜 7번, 8번 막 마구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의미죠. 그럼 금리를 인상한다는 신호가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근데 사실이긴 한 건가요? 조금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사실 속일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70%가 소비가 차지하는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그 소비 지표를 보는 걸로 그 미국의 건강을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작년도 2021년도에 네. GDP 그 성장률 이것이 이제 건강을 제일 말해 주는데 사실 미국은 잠재 성장률이라 그래서 그 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나라의 체력으로는 연간 몇 프로 성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측정돼 있는데 미국은 2%예요. 잠재 성장률이. 근데 작년에 사실 뭐 분기별로 다 평균을 내고 나면은 거의 7% 정도 가까이 상승했고 와우. 성장했을 거거든요. 네. 2020년도에 기저효과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번에 IMF나 혹은 그 연준도 올해조차도 몇 프로에 생각하냐면 3.8에서 4.0까지 그러니까 한 3%대 후반은 나올 거로 보거든요. 올해 성장률. 그러면 잠재 2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도 성장은 그러니까 경기는 상당히 강할 거라고 보는 건 컨센서스죠. 네. 그런데 그게 그 미국의 경제 체력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국내의 어떤 경기는 어느 정도 느껴지잖아요. 근데 미국은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뭐 그 느낌은 적을지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런 큰 착각에 빠지지는 않는데 일반적인 컨센서스가 적어도 3%대 중후반 이상은 성장할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 미국 지금 10년 내에서 꽤 아주 상단에 속한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경기는 여전히 좋다. 이건 확실하죠.